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눈물을 보인 사건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연일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조차 5세에 읽고 쓰는 한글의 수준을 보고 일본 교수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도쿄대 교수 한국학회 참석차 방한 우연히 초등학교 수업 참관, 한국 아이들 한글 읽는 수준 보고 충격, 언어학자로서 깊은 고민 시작 한국 교사와 대화 통해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과학성의 감탄 자국 문자 교육 방식과 비교하며 일본 교육의 한계 절감 한국 도서관 탐방 중 방대한 한글 자료에 감동, 눈시울 불킴 귀국 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한글에 대한 극찬, 발언 일본 사회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 시작, 학원 등록자 급증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한글 연구와 협력 논의 활발히 진행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평생을 언어학 연구에 바쳐왔지만 솔직히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서는 그저 이웃나라의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 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회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글 간판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깔끔하게 정리된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가 뒤섞인 복잡한 표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뭔가 체계적이고 정돈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회 첫날, 저는 한국 측 주최자인 김민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나카 교수님, 이번 기회에 한글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일본어학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직접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과학적 체계라니 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글자 모양의 설계 등을 듣다 보니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표음 문자죠. 발표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문자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일본이 가나 문자는 한자를 간소화한 것인데 한글은 아예 처음부터 음성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나카 교수님?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가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초등학교 방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 곳곳에 붙어있는 한글 포스터들을 보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학교의 히라가나 표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이선영 선생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2학년 아이들이 받침 있는 글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실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칠판에 적힌 한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이라는 글자를 배워볼까요? 이선영 선생님이 칠판에 강을 크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은 어떤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답했습니다. 기역과 아와 이응이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8살짜리 아이가 글자를 음소 단위로 분해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배우는 음성학적 개념을 초등학교 2학년이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강에서 아를 어로 바꾸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경이요.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글의 조합 원리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단어도 척척 읽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새로운 단어를 써줄게요. 꽃밭. 칠판에 꽃밭이라고 쓰자 아이들이 주저없이 읽었습니다. 꽃바지요.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받침 시옷이 뒤에 비읍 앞에서 니은 소리로 바뀌는 음성. 변화까지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김 교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일본 아이들은 한자 때문에 읽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김 교수님이 조용히 답하셨어요. 한글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표음 문자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수업 시간 내내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써서 한 글자를 완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사랑이라고 쓰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시옷을 쓰고 아를 더하고 다시 리을과 아와 이응을 차례로 써나가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논리적이고 단계적이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한자나 가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자 체계였어요. 한자는 뜻글자라 하나하나 외워야 하고 가나는 음절 단위라 조합의 자유도가 떨어지는데 한글은 음소 문자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이선영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감탄을 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는 처음 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니. 이선영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선영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선생님, 한글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0여 년 전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세기라니. 그 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선영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셨죠? 선생님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오셨어요. 세종대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책을 펼쳐보니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설명을 읽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말이 나라마다 달라서 중국 글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명확한 철학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이선영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 임금님이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생각한 거였어요. 일본의 경우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 때문에 서민들이 글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해보니 세종대왕의 철학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글의 글자 모양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칠판의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써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이에요. 저는 입을 벌린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리로 글자를 만들다니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모음은 어떤가요? 모음은 더 철학적입니다.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점과 선으로 기본 모양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를 써주셨습니다. 점은 하늘의 둥근 모양, 가로서는 평평한 땅, 세로서는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문자였던 거예요. 그럼
오, 우 같은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기본 모음에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더해서 만든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니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처음에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선영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양반들이 크게 반발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자를 써야 학문이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히려 반대를 받았다니요. 하지만 결국 백성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배우기 쉬우니까 당연하죠.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마련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사상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요. 오후에 김 교수님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들어서자 천장까지 가득 찬 서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책의 제목이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 교수님이 저를 고서 자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서 분이 특별히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본 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었습니다. 실제 원본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정교한 인쇄 상태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주셨습니다. 한문으로 된 설명을 읽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글자의 제자 원리부터 사용법까지 모든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런 상세한 설명서까지 만드셨다니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만든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으로 본 건 조선시대 한글 소설들이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같은 고전 소설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 소설들이 한글로 쓰여서 서민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서민들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한자를 모르면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춘향전을 펼쳐보니 한글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글자 모양이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운율도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중얼거리며 읽어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시조와 가사를 보니 운율감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현대 서적들이었습니다. 과학,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의 책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한글로 이런 전문 서적들까지 다 번역하셨군요. 네, 한글의 표현력이 뛰어나서 어떤 내용이든 번역할 수 있어요. 사서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문 용어는 여전히 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한글로 모든 걸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 권의 의학 서적을 펼쳐보니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의 표현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문자의 완성도가 이 정도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동도서 코너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두꺼운 책도 술술 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될까요? 7에서 8세 정도로 보이네요. 김 교수님의 답변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나이 아이들이 그림책 정도나 읽을 수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제법 두꺼운 책도 읽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을 슬쩍 봤는데 과학도감이었습니다. 복잡한 과학 개념들이 한글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글 덕분에 아이들이 독서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글을 익히면 바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니요.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김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완성도 높은 문자인 줄 몰랐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다나카 교수님처럼 언어학자가 한글을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글이 단순한 이웃나라 문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 문자 체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에서 짐을 싸며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학회 참석이었는데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만나게 되었죠. 김 교수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다나카 교수님이 한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김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꼭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초등학교에서 본 아이들의 놀라운 읽기 실력, 이선영 선생님께 들은 세종대왕의 철학, 도서관에서 느낀 한글의 완성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과학적 체계였어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우주관이 담긴 모음, 음소와 음절의 완벽한 조화, 이런 문자 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려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거든요. 다음 날 대학교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교수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다나카 교수, 한국 여행 어땠어요? 학회에서 뭔가 특별한 발견이 있었나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말입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이야 원래 알고 있던 문자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한글의 과학적 완성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사토 교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들을 써가며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우리 아이들이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한자까지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야마다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아이들은 얼마나 빨리 배우나요? 몇 주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도 척척 읽어내죠. 교수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은 한자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몇 주면 된다니요. 다나카 교수, 그럼 혹시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즈키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일본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해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방송협회에서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다나카 교수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듀서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조명과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행자는 중견 아나운서인 다카하시 씨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오신 다나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수업 참관, 아이들의 놀라운 실력,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체계까지요. 교수님, 그럼 한국 아이들의 문해력이 일본 아이들보다 높다고 보시나요? 다카하시 아나운서의 질문에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덕분이죠. 한글이 그렇게 뛰어난 문자인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맨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세계 최고라고 하시면 네, 과학성, 체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문자예요.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발음 기관을 본뜬 글자 모양, 배우기 쉬운 구조까지 모든 걸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세 종류를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체계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다카하시 아나운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일본도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적어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연구해야 해요. 이런 완벽한 문자 체계를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스태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프로듀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한글이 이렇게 뛰어난 문자인 줄 몰랐거든요. 방송이 나간 건 그 다음 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화면에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방송 봤어요. 정말 놀랍더군요. 동료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옛 제자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이 쇄도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인가요? 우리 아이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음 날 대학에 출근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교수님, 한글 배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국어와 한글이 다른 건가요? 정말 며칠만 배우면 읽을 수 있나요? 저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방송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다니요. 인터넷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 드라마 자막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이더라. 우리 아이도 한글 배우게 해야겠다.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물론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일본 사회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바로 우리 대학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 한글 관련 특별 강의를 개설하면 어떨까요? 학과장님이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매일 찾아와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정식 강의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특별 강의가 개설되자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150명이 몰려들었어요. 결국 대형 강의실에서 100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글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봅시다. 저는 칠판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차례로 써가며 설명했어요.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과학성이에요.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러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하지만 한글은 사랑 하나로 끝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어의 복잡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의 후에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배우면 정말 며칠 만에 읽을 수 있나요? 한국 가서 직접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도 문자 개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열기는 다른 대학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나카 교수님께서 저희 대학에서도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2~3번씩 다른 대학을 다니며 한글 강연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강의실은 만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언어학회에서 긴급 학술회의를 열었거든요. 한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게 주제였어요. 학회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 발표를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학,
의문학 형태로니 완벽하게 결합된 21세기형 문자예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는 모습, 도서관의 풍경, 한글로 된 전문, 서적들까지요. 이 정도의 문자 체계를 15세기에 만들어냈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럼 일본도 문자 개혁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한글 연구를 위한 공식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측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봅시다. 그날 회의에서 일본 한글 연구회가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동료 학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연구회가 출범하자 회원 신청이 폭주했어요.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공학자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입력 시스템도 연구해볼 만하다. 아이들 교육에 한글 원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연구회 회원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기 학술대회도 열기로 했어요. 한국 측 학자들을 초청해서 공동 심포지엄을 해봅시다. 제 제안에 모든 회원들이 찬성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다나카 교수님 덕분에 한일 학술 교류가 활발해지겠네요. 김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 번의 방송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의외로 학부모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우게 하고 싶어요. 서점가에는 한글 학습서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한글 교재를 출간했어요. 3일 만에 익히는 한글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한글 직장인 한글 입문서,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교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 학원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 주요 지역의 한글 전문 학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 마스터 학원 세종대왕 한글교실 간판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 땅에서 한글 학원이라니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저도 한글 공부 시작했어요. 단골 바리스타가 한글로 쓴 메모를 보여줬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틀 만에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글의 배우기 쉬운 특성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한류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이 한글까지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한글 알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K-팝 가사도 직접 읽을 수 있고요. 한글과 한류가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SNS에서도 한글 열풍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프로필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내 이름 한글로 쓰기 챌린지, 이런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한글 연수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으니 한글을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토요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한글의 감동이 일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한글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공식 방문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일본에서 한글 열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느낀 감동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한글 자체의 힘이 더 컸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일 공동 학술대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양국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일본 측 연구진의 발표에 한국 학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처음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선영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나카 교수님 덕분에 한글이 일본에서도 유명해졌다면서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교수님이시죠? 한글을 일본에 알려주신 분이시죠?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것을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글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과 그것을 지켜온 한국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